백평론가님,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의 선고가 있었는데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징역 1년 또는 1년 6개월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네. 혹시 우리 백 교수님도 무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예. 뭐 앞에서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대법원 양형이혼에 규정된 이중교사가 가중 요소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어떤 양형이 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까지는 통상적으로 내리는 형태입니다. 이 가중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중교사를 할 때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조직적이거나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이중교사를 한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을 때는 가중 요소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재질이 이 불량하다고 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능적으로 이 설득을 하거나 호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대화 녹취록 30분간에 보면 12번에 그때 본대로만 얘기를 해달라는 게 계속 12번을 그 30분에서 12번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시각을 재판부에서는 사실 그 당시 경험한 대로 전문 경험칙을 진술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봤거든요. 하지만 수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능적인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대비해서 예. 내가 이렇게 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걸 보고 탐독을 해서 반대 신문이 있을 때 판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중의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조인, 소위 법률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니 보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서 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중요소가 딱 떨어지죠. 예. 사실 가중 요소가 최대 3년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번에 그런데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적어도 1년 6월형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 전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수행비서 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당신이 잘 알 것이냐 해가지고 위증을 요청을 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증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500만 원 받았어요. 벌금을 500만 원. 받았죠. 근데 그 교사한 사람은 무죄예요. 그러면은 김진성 씨가 재판에 가서 위증을 하면은 상당히 중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교사하고 시킨 사람이 없는데 왜 자발적으로 가서 위증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이 법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백 교수님은 베테랑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칙상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 증인이 아무런 어떤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증언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위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예. 적어도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도 내가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예. 당신이 나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전혀 이익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이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정말 그 유죄 선고를 500만 원을 내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증을 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무죄를 받고 그다음에 이증을 했다는 당사자는 처벌을 받는 굉장히 모순된 법리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재판부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뒤에 네네네.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김진성 씨는 백현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로비를 벌여갖고 그렇죠. 진행을 시킨 네. 김인섭 씨하고 엮여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장과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은 엄청난 우월적 지위에 그렇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갑을관계라고 봐야죠. 갑을관계. 네네. 그 그런 갑의 것들은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이걸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에 권한 있는 사람의 심중이나 심경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중교사 부분이라는 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야, 내가 이런 위치에서 너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줘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포괄적으로 보면 강의의 어떤 강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증교사가 딱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을 받건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허위로 증언을 해줬다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면서 또 내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김인섭 씨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5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불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거스르기가 힘든 상황이죠.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어떤 교사 부분에 인지를 하면서도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보면은 자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이나 전화를 하니까 본인도 거기 재판에서도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압박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여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그 변론여지서는 방어권이지 위중교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교사가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지금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자, 증언을 하러 갈 때 당신이 그 정말 20여 년 된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읽어보고 지금 증언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일종의 교사거든요. 교사지, 그게 왜냐, 뭡니까?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의 유리한 부분을 담아서 거기다가 적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보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진성 씨는 본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론 요지서를 쭉 보게 되면서 기억에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신문을 하거나 판사가 신문을 하거나 검사가 신문을 하든 아니면 다른 상대방 변호사가 신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증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리한 증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변론 요지서를 보고 습득을 해서 그대로 진술했다 하면 이게 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는 이게 적극적 교사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소극적 교사 행위가 있고 적극적 교사 행위가 있습니다. 적극적 교사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어떤 적시된 문서를 보내줄 테니 그걸 습득을 하고 그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극적 교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소를 하거나 설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그때 경험한 대로 진술을 하거나 모른다고 해버리면 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소극적 교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위는 법조인을 통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기억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요지서를 볼 테니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확인을 했느냐 숙지했느냐, 소위 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없거나 경험이 없더라도 숙달을 했느냐는 이거 확인 사살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는 적극적 교사 행위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 판례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그렇게 세 차례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교사를 했고, 그리고 2019년 2월에 재판에서 가서 위증을 했는데 처음에 첫 재판 때는 김진성이가 안 나갔다고 그래요. 아유,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간 거 보면 억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일부 있었는데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위증을 부탁할 당시에 김진성이가 위증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 교수님도. 그런 것은
아주 버꾸라지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진행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또 지시하거나 뭐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적극적 교사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을 관계에 있는 김진성 씨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설득을 통해서 또 어떤 갑관계에서 심리적인 그 어떤 변화를 깨서 그 다음에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한 거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당사자가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할 때 과연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허위를 얘기하는 건지를 어떻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 안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재판부에 상당히 기울어진 어떤 상태로 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중교사는 엄히 처벌하는 게 지금 법조계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위중교사나 위중의 경우 더군다나 위중보다도 위중교사를 더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실형을 받은 게 교사범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실형을 거죠. 받는 게 한 90%예요. 네. 그래서 한 40%는 실형과 집행유예, 네, 징역형이 50%는 징역형, 예. 그리고 한 8% 정도가 벌금형, 예. 그리고 무죄는 1.8%가 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을 뚫어가지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판결을 한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이 수다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백 교수님이 볼 때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위중교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아니면 또 협소한 시각을 갖고 이 판결을 한 건가 아니면은 진짜 맞는 건가 좀 판단을 해 주시죠. 사실은 그 굉장히 엄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직접적인 그 증거, 소위 검찰이 이중교사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기소를 했는데 이걸 유죄로 하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런 판단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이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중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직접적인 그런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직접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요청하는 부분이 녹취가 됐다거나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들어서 전문으로 증인을 내세워서 이제 인정을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교사 행위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무죄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많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또 수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뭐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엄격하게 그 문구에 집착해갖고 그렇죠.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우리 전하 백 교수님이 볼 수 있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백 교수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 판결은 판결 외의 요인들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황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거 본인이 자백을 하고 그것만 알고 있지 그 뒤에 김진성 씨가 그 진술을 또 번복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김진성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아마 그 다른 자문을 받았거나 무슨 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진술을 번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일부. 네, 일부. 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법률단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진성 씨가 사실은 이 백현동 사건에 74억이라는 알선 수재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기소 의견이 검찰에 이제 송치를 갔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골프장 그 사기 사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갔는데
아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검찰이 김진성 씨를 회유해가지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위에 이 지금 이중교사 사건이 사실은 백현동 김인섭 씨나 이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 녹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압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틀어보니까 30분간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보이는 게 김진성 씨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고소나 고발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기소를 하게 된 이런 과정.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하다가 그 녹취록이 터져 나와버린 거 네. 아닙니까? 김인섭 씨 그렇죠. 수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별건 별건 수사라고 수사다. 보통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합리적인 추론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김진성 씨하고 검찰이 혹시 어떤 커넥션, 해유나 설득에 의한 이런 부분에 근간한 이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짐작을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언론에 전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김진성 씨가 뒤에 일부 그 위증을 번복을 했다는 거. 또 김진성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비리 혐의. 비리가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네,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그렇죠. 해버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일종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기 네, 때문에 드러났고. 이것은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의 아마 판시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느냐. 그럴 요소가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죠.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고 합리적인 의심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 이 법률 자문단이나 변호인 쪽에서 제시를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이지만 또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판사는 자기의 법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네. 판결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진성 씨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말하자면 또 이렇게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심증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법률 자문단이나 그 변호사들 쪽에서는 이런 저간의 배경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순수한 어떤 고소나 신고나 내지는 인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다가 별건으로 인지를 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이 많은 별건 수사, 본안에 대한 사건이 무혐의나 내지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별건으로 엮는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런 제일 맥락으로 또 판사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사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건 뭐 항소심 가면 깨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미쳤던 이 사건 외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실히 입증을 좀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발적 위증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항소심 우리 백 교수님은? 저는 이제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지만 수많은 수백 건의 그 사건을 하면서 이제 그 최종심까지 그 본인들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참관하는 경향이 많고 또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1심에서 이 무죄 선고된 것은 정말로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많은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황망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위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교사 혐의가 있는 교사자는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법 상식에 어긋난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항소심에 보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고법 판사들 성향이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강하죠. 네, 그렇기 정통 때문에 법관들이니까. 아마 고법에서는 이 1심의 형량이 뭐 무죄가 아마
최소한의 징역형이 될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유죄인 이 그 벌금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집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게 지배적인 거죠. 어쨌든 내년 뭐 상반기 중에는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일단 항소심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예의주시를 하면서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